네, 여야의 대선 주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대선 주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면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사님 처음에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 제주로 가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계신데 지금 제주도의 여행객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휴가철이 되면서 여행객들께서 오시다 보니까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단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만은 네. 여행객들 개개인이 수칙을 좀 더 조심하셔가지고 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든 일자리든 여러 가지 무능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실망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네.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더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나 도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또 고민하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준비된 내용들을 나라 운영에 기여를 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선 잘못된 정책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같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무능하고 실패한 정책들을 돌려놓아야 되겠고요. 그다음 잘못 꼽혀 있는 인물들, 김호란 방역 기획관이라든지 전문성이나 아니면 능력이 전혀 검증된 것도 없고 인정도 받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꽂아놓은 인물들 정리해야 되고요. 네. 또 사회 곳곳에 이미 기득권화돼 있는 권력들, 세금 빨대들 이거 깨끗이 정리하고 그 위에 정말 공정하고 미래를 향한 혁신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돌려놓아야 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겠다고도 하셨는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뭐고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얘기를 하면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툭 하면 국가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접근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국가가 시장을 이긴다 그러고요. 일자리 창출에도 공무원 87만 명 이렇게 일자리 늘려서 하고요. 그다음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 어려우면 그냥 지원금 돈으로 그냥 전 국민 나눠줘서 풀겠다. 그래서 돈과 일자리와 정책을 모두 국가가 할 수 있다라는 정부 통제 만능주의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하면 할수록 부작용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간이 하고 국민들이 이 기회를 가지고 국민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민간의 활력을 키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의 위치를 잡아야 되고요.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양극화로 인한 여러 가지 격차라든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온갖 부모 찬스 또는 노조 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기회를 빼앗긴 국민들과 청년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다시 출발하고 국민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주택 문제라든지 일자리, 교육, 보육 이런 면에서 국가 찬스를 과감하게 제공해서 국민들이 정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찬스를 제공해서
실질적인 공정을 실현시켜야 되고요. 네. 국가가 공공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민간의 영역을 뺏으면서 개입하고 돈 뿌리고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지 말고 네.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재원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에 씀으로써 우리의 혁신 성장의 동력을 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내 대선 주자들 간담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다 경쟁자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 분위기는 어땠어요? 11명이 모였더라고요. 정말 아예 앉아서 보니까 예. 서로 마이크 잠깐 잡고 얘기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야 많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체로 자기 이 소개와 네. 그런 포부를 피력하는 이야기들을 돌아가면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덕담과 함께 경선 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대표가 특정 주자에게 쏠릴 수 있는 이런 행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사실은 굉장히 매서운 어떤 신경전도 벌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어제 그 간담회 분위기를 전하는 보도들을 보면 집중했던 게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던 황교안재 전 대표의 입장 이 부분이 좀 나왔고 이게 갈등이 좀 부각이 되더라라는 분위기를 좀 전하기도 했었는데 원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제 얘기는 지난번 이 총선이 요새 그 대법원에서 재검표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데 대해서 아마 우리 황교안 전 대표께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른 우리 그 참가자들은 경청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거기에 어저께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도 네. 선거에 불공정이 있으면 안 된다. 맥락에서 얘기됐기 때문에 그 경선 준비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단순히 이 흥행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 이것보다도 어쩌면 공정한 경선 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치열한 경선 룰 논쟁이랄까?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경선 룰 말씀하셔서 지금 1차 예비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2번에 걸친 컷오프를 하겠다. 이게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네. 우리 각 후보의 진영의 의견들도 듣고 확정 짓는 건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0%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제도 이의 제기가 많이 됐었고요. 그럼 이게 8명으로 컷오프를 하느니 그다음 어떻게 하느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앞으로 각 후보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 경선준비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중심을 잘 잡겠다. 그래서 어제는 처음 모인 자리고 네. 각자가 이의 제기랄까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자리였지 어떤 결론으로 어제 통보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원지사께서는 그러면 이 경선 룰을 100% 국민 여론조사 말고는 당원 비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의견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는 최종 후보 선정은 현재는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당헌 당규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컷오프에 대한 규정이 당헌에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당헌에 대한 규정의 검토라든가 또 그 주자들 간의 유불리 이런 것들을 서로 판단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는 모두가 협조를 해야 될 테고 네. 그러면서도 치열한 검증과 토론을 거쳐서 본선에 이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를 최종적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치열한 그 논의가 예상이 되고요. 저희 캠프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내부 검토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여러 매체에서
대선 주자 관련된 지지율 같은 것들 발표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원 지사 지지율이 좀 그렇게 좀 높지 않은 편인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예, 아직 많이 부족하죠. 지금까지는 누가 문재인 정부와 대립해서 잘 싸웠느냐.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전직 검찰총장이라든지 감사원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많이 불어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앞으로 본격적인 경선 무대가 만들어지고 토론과 검증을 거치면서 네.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미래 비전과 국정 운영 능력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 점으로 국민의 질문 초점이 옮겨가게 된다고 봅니다. 과정에서 저희의 비전과 경험과 준비되어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한 역량 이 부분을 충분히 국민들께서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원희룡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들이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곧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제시하신 공약 얘기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1호 공약으로 주택 국가 찬스라는 걸 발표하셨습니다. 이 주택 국가 찬스가 뭡니까? 예, 지금은 부모 찬스 아니면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절망 상태입니다. 예.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벼락거지가 됐다 그러면서 정말 근로 이욕까지 잃게 만드는 상황인데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국가가 단순히 그냥 금융권에 대출해서 평생 갚아라 이게 아니라 국가가 절반의 지분을 투자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원금 상환에 부담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쭉 실거주를 할 거면 절반만 자부담하고 국가 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그 수익만 부담하는 상태에서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해서 거주를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자산 형성을 한다든지 이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이 차익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무주택자 전반을 대상으로 국가가 절반의 국가 투자를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첫 해에는 무주택 신혼부부 한 5만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00조 원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존선상을 넘어서서 지금 앞으로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기를 살려놓고 그 이후에 생산성의 어떤 혁신을 하자. 그런 점에서 현재 피해액이 100조 원이 훨씬 넘는데요. 네. 첫 해에 이 국채와 특별 목적세를 통해서 50조 원을 조달을 해서 전액 그 손실 보상에다가 전액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조는 매년 10조씩 일반 예산의 우선순위를 돌려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생존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쓰자. 네. 왜냐하면 우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중에 자영업자가 이렇게 24%나 되는 이 구조를 계속 끌고 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혁신 성장에 두고두고 이게 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생존자금 50조 그리고 생산성 혁신자금 50조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회복을 시키고 전환을 시키자. 이게 저는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후의 주자들 상황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윤석열 총장 8월 초에 입당하겠다라는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정 같은 것들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는 8월 말이면 예정대로 출발한다고 하는데 입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제 의견을 떠나서 예. 곧 들어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게 되면 멋진 경선을 통해서 이 정권 교체의 필승 주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야권의 최종 후보는 윤석열 총장과 원희룡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원희룡의 가능성이 앞으로 몇 달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경선은 윤석열 총장과 원희룡 지사 두 분이 겨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상황도 좀 지켜보고 계세요? 네, 뉴스는 보고 있습니다. 6명의 후보들 얼마 전에 첫 TV 토론도 하기도 했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가장 저는 보면서 눈에 띄는 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예. 민주당 주자들에게 두고두고 짐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든 일자리든 국민들이 정말 절망을 하고 그 실정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자들은 그에 대한 어떤 잘못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 정권 연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연장이구나. 모든 정책 면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서로가 여러 가지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난폭한 인성의 문제가 된다든지 어떤 지역에 대한 또 분열적인 이런 구태 정치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쩌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민주당 쪽에 많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죠. 네.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절대적인 지지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과반수를 넘는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이 실정은 심판해야 되고 더 나쁘고 더 위험한 대통령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 뜻을 더 다져나가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 이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원팀 협약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 국민의힘도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같이 또 불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증과 토론은 무제한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검증이고 어디서부터가 네거티브냐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저는 그 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팩트에 근거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냐 이게 문제가 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로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보는 예를 들어서 그건 프레임이죠. 예. 지역에 프레임을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거는 것 그 자체로 어떤 자기의 반사적인 이익을 보겠다. 그리고 팩트가 아닌데 자꾸 그런 것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을 편승하는 이런 것들은 당내의 경쟁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반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팩트라든지 아니면 프레임을 떠나 가지고 국가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과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제한 경쟁하는 것은 본선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예선은 그러니까 연습은 실전 같은 연습이 돼야 되고요. 예선은 본선보다 더 치열한 예선이 돼야만 저는 승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원희룡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20년이 넘는 과정을 통해서 보수정당의 개혁정치 그리고 제주지사 재선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를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혁신과 행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이런 정치력과 행정 경험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저의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께 직접 소통하고 원희룡의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못 가졌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인 경선 무대가
열리게 되면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더 좋은 나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원희룡밖에 없구나. 그러한 저의 확신을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했습니다.